네가 뭔 자격으로 남의 가게를 빼앗아. 시어머니한테 하루 만에 전화가 77통 왔어요. 문자는 사기꾼,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쉴 새 없이 찍혀 들어왔죠. 저는 7년 동안 시누이 가게에서 새벽 5시부터 육수 내리고 메뉴 개발하고 거래처까지 혼자 다 굴렸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직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부려먹은 거죠. 남편은요, 이혼 도장 찍자마자 회사 여직원이랑 재혼한다고 청첩장을 내밀었는데 그 청첩장 인쇄 날짜가 아직 이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보통 여기서 주저앉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매출 10억짜리 시누이 가게를 시누이 본인도 모르게 통째로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77통 전화를 남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죠. 누구신데 무슨 일이죠? 제가 사장인데요. 시댁 식구들 전부 무릎 꿇게 만든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서진네 밥상 주방에 서서 물을 썰고 있었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은 육수 냄비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나물 6가지를 하나씩 데치고 양념하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뉴를 만들고 거래처에 전화하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예약 손님 좌석을 배치하고 영업이 끝나면 바닥을 닦았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직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 서진이 미용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홀 한가운데 앉아 휴대폰을 꺼내더니 손톱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직접 육수 내렸어요. 정성이 맛의 비결이죠. 서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행주를 짜다가 그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7년째 같은 문장이었죠. 처음에는 속이 뒤집혔는데 이제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서진의 남편 유정환이 들어왔습니다. 유정환은 평소와 달리 인사도 없이 곧장 서진에게 다가가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고 유정환이 고개를 떨군 채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지만 물어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녁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신발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의 구두가 한 켤레도 없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태주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우리 정리하자. 태주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읽어보면 알아. 협의 이혼 서류야. 태주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유가 뭐야? 그냥 안 맞는 거지. 오래 생각한 거야. 그 순간 태주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주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현관으로 향하는 태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소라라는 이름이 떠있던 게 눈에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금순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 시댁 거실에 도착하니 금순이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서진이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태주가 이혼하자고 한 거 들었지. 금순이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유를 아직 듣지도
이유가 뭐가 중요해? 7년을 살았으면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챙긴 내 잘못이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할게. 우리 오빠가 집에 오고 싶었겠어? 매일 지친 얼굴로 밥상 차리는 사람한테 누가 가고 싶겠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 한마디 할 틈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이 집안의 모든 결정은 금순이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이 거실에서 한 번도 힘을 가진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태주가 늦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감사팀이 하도 깐깐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태주가 넥타이를 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서서 그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 1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1개월이면 끝이었죠. 저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서진네 밥상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주방에 서서 전과 똑같이 육수를 내리고 나물을 무치고 점심 영업을 하고 저녁 영업을 했습니다. 서진은 제가 주방에 들어오면 대놓고 고개를 돌렸고 금순이 가게에 오는 날이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7년간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서진네 밥상에 매출 장부 사본을 한 장씩 정리했죠. 제가 개발한 메뉴가 몇 개인지, 제가 확보한 거래처가 어디인지, 제가 이 가게에 쏟아부은 시간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태주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태주가 흰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봐. 봉투를 열자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강태주 한소라. 날짜는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청첩장 뒷면 하단의 인쇄일자를 봤습니다.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이혼 도장 찍기도 전에 찍어놓은 청첩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청첩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짐을 옮긴 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제가 만든 메뉴 47개, 제가 확보한 거래처 12곳, 제가 올린 매출 누적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정하은을 찾아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하은이 펜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네 밥상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의 사업자 정보나 건물 임대 계약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하은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자 정보랑 건물 등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왜 궁금하신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길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하은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사무실을 나서며 핸드백 속 청첩장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변호사 정하은을 만나고 이틀 뒤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하은이 보내온 서진네 밥상 건물의 등기 서류와 임대 관련 자료였죠. 원룸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씩 읽었습니다. 건물주 이름은 차영수. 임대계약 만료일은 올해 12월 말. 그리고 서진이 최근 3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2차례나 오간 기록이었어요. 다음 날 가게 인근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오 사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자가 책상 위에 신문을 펴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진네 밥상 있는 건물 사정을 좀 여쭤보려고요. 오 사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건물주가 요즘 속이 많이 상해 있지.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째 안 내고 있으니까 재계약은 할 것 같던가요? 오 사장이 신문을 접으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글쎄, 건물주 차 사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자리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재계약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저는 오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이틀 뒤 건물주 차영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네 밥상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차영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건물 1층 카페에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차영수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서진네 밥상에서 7년간 주방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메뉴 개발, 거래처 관리, 매출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차영수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숫자가 전부 본인이 한 거요? 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제가 동일 업종으로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월세도 현재 시세에 맞춰 올려드리겠습니다. 차영수가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관심은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우선권이 있어. 그건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차영수가 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기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남편 유정환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거였죠. 서진은 유정환의 빚보증까지 엮여 있었고 가게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영수에게서 연락이 갔습니다. 올려진 월세 조건으로 재계약할 의향이 있느냐는 확인 전화였죠. 서진이 금순에게 전화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정환이 빚까지 터졌어. 좀 도와줘. 금순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도 지금 태주 재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다. 조금만 참아봐. 참으라고? 내가 지금 가게를 닫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돈 관리를 좀 했어야지. 서진은 전화를 끊고 텅 빈 가게 홀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서진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중개소 오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가게를 넘기려고요. 급하게요. 오 사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연락했습니다. 매물 나왔어요. 권리금 포함해서 2억을 부르는데 솔직히 지금 저쪽 사정이 급하니까 깎을 여지가 충분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자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은에게 연락해서 위자료 협상을 빠르게 매듭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 2천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리학교 동기이자 케이터링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주연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주연에게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이야기, 청첩장 이야기, 그리고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계획까지. 주연이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7년 동안 네가 그 가게 만든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3천만 원 빌려줄게. 주연아, 그건 됐고.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서진이가 너한테 가게를 팔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팔아. 그래서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돼. 주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 사장한테 부탁하려고. 매수자 이름을 내 업체 명의로 넣어달라고. 주연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았어. 내 업체 이름 써. 오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름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매수 의향서에 이 법인 명의로 넣어주세요. 오 사장이 펜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쪽이 훨씬 깔끔해요. 위자료 합의가 5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비상금 2천만 원, 주연에게 빌린 3천만 원, 그리고 제가 직접 소상공인 창업대출로 5천만 원을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죠. 서진 측과 권리금 협상을 거쳐 최종 양도가는 1억 4천만 원에 합의됐습니다. 정하은이 계약서를 검토하며 확인해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매수자 신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오 사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진이 계약서에 매수자 이름을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장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사무실 뒤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 사장이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직후 차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임대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차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낫지. 보증금 조건은 좀 맞춰줄 테니 내일 와요.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어서는데 차영수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외식업 쪽을 좀 아는데 필요하면 한번 만나봐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차민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잔금을 치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 오 사장 입회 아래 서진 측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았습니다. 오 사장이 열쇠 2개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가게입니다. 오 사장이 나가고 저는 텅 빈 주방에 혼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죠.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냉장고 옆 벽에는 제가 직접 적어붙인 레시피 메모지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끝으로 메모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된장찌개 육수 배합 비율, 계절 나물 손질법, 잡채 간장 양념 순서, 전부 제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주연이 트럭에 현수막을 싣고 왔습니다. 유난의 한정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었죠. 정식 간판은 시공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였고 완성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영업시간이 지난 조용한 시간대라 소음 없이 작업할 수 있었어요. 주연이 사다리를 잡아주고 제가 올라가 현수막 양쪽 끈을 고정했습니다. 주연이 가게 맞은편 인도에서 사진을 찍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저는 현수막 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직원 미경이 출근하다가 바뀐 현수막을 보고 가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네 밥상이 아니라. 미경 씨, 들어와요. 얘기할 게 있어요. 미경이 홀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2명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 서진 사장님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골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새 사장입니다. 그동안 주방에서 요리하던 사람이에요. 단골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아, 그 주방 아주머니? 매일 새벽에 불 켜져 있던 거
네가 한 거였구나. 7년 동안 주방 뒤에 숨어 있던 제 얼굴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아봤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 인수인계를 마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었던 거죠. 서진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열자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네 가게 자리에 내전 올케가 가게 열었다더라. 서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곧바로 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사장님, 그 매수자가 우리 전 올케였어요? 서윤아라고요? 오 사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자는 법인 명의였고 신원 제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걸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강 사장님, 저는 중개 업무를 한 겁니다. 매수자 신상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끊고 바로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윤아가 내 가게를 샀어. 금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뭘 어떻게? 몰라. 법인 이름으로 샀다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가게를 열었대. 당장 전화해서 내놔라고 해. 금수는 전화를 끊고 바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주방에서 내일 점심 영업 준비를 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순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77통이었죠. 문자도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가게 내놔라. 사기꾼.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주방 불을 끈 뒤 금순의 78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뭔 자격으로 남의 가게를 빼앗아. 금순의 고함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행주를 개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이 가게 사장인데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순은 곧바로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전처가 서진이 가게를 빼앗았다. 당장 뭐라도 해. 태주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윤아가 그 가게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열었다니까. 네가 이혼해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 옆에 앉아있던 소라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정식집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얼마나 가겠어? 태주가 소라를 힐끗 보다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볼게. 일단 진정해. 전화를 끊은 태주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아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입속으로 되뇌는 얼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이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홀에 있던 미경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서진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계약서 내놔. 이건 사기야.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죠. 영업양도 계약서, 사본이랑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서진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하은이 작성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서진이 서류를 구겨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두고 보자. 끝까지 두고 보자고. 서진이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미경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아 씨, 저는 윤아 씨가 사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되죠? 고마워요, 미경 씨.
서진 시절부터 있던 나머지 직원 한 명은 그날 오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서진 사장님 쪽이라서요. 그만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채용 사이트에 직원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첫 정식 영업일 점심시간에 손님이 세 테이블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적었어요. 저녁에는 두 테이블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이블 손님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음식 맛이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손님이 나간 뒤 빈 홀에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잠깐 멈췄다가 내렸습니다. 어두워진 홀에서 주방 쪽 불빛만 남았죠. 내일 아침 식자재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첫 주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일주일치 매출을 더했습니다. 서진이 운영하던 시절의 40%에도 못 미쳤어요. 미경이 홀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저 아까 단골 김 여사님한테 전화 왔었거든요. 무슨 전화였는데요? 미경이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진 전 사장님이 단골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대요. 가게를 사기당했다. 전 며느리가 레시피를 훔쳐갔다. 이런 내용으로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도마 위 물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음식 맛이 아니었던 거죠. 수요일 점심시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구청 위생 담당이었어요. 익명 신고가 접수돼서 점검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 문을 활짝 열고 냉장고 온도 기록표와 식자재 유통기한 표시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담당자가 기록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네요. 통과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슬쩍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 가게에 최근 신고가 3건 들어왔어요. 참고만 하세요. 담당자들이 나간 뒤 저는 점검 서류를 다시 펴봤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 주방 왼쪽 배수구 덮개가 헐겁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건 이 주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진 혼자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저녁에 주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캡처 사진 한 장이 딸려 있었어요. 소라의 부계정으로 보이는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서진네 밥상 새 사장, 전 남편 가게 빼앗은 여자라는 제목 아래 제 가게 사진이 붙어 있었죠. 주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소라 부계정이야. 내가 캡처 다 해놨어. 다음 날 오전 정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캡처본과 위생신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정아은이 서류를 하나씩 읽더니 안경을 벗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하자는 말씀 아니시죠?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지금은 증거를 쌓으세요. 내용 증명으로 경고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섣불리 소송하면 오히려 소문만 더 퍼져요. 정아은이 펜을 들고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서진 씨와 소라 씨 양쪽에 경고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소라 씨 게시물은 삭제 요청도 같이 넣을게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뒤 소라는 해당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주연이 확인해 보니 비공개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제 가게에 대한 험담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내용 증명을 받고 유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붙였어. 유나가 나한테 변호사를 보내. 금순이 옆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절대 지면 안 돼.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같은 주 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영수가 건네준 명함이었죠. 차민혁이라는 이름 아래 번호가 적혀 있었고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혁은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해외에서 외식업 경영을 공부하고 돌아와 아버지 건물 관리를 돕고 있다고 했죠. 아버지한테 가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메뉴판과 일주일치 매출표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민혁이 메뉴판을 찬찬히 넘기더니 매출표 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렸습니다. 음식 경쟁력은 충분한데 콘셉트가 안 보이고 홍보가 약합니다.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 내내 혼자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변 식당 메뉴와 가격대를 비교하고 유동 인구를 관찰했지만 마케팅은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주연과 전화 통화를 하며 고민을 꺼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람, 능력은 있어 보여. 근데 남의 도움을 받으면 내 가게가 아닌 것 같아서 주연이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야, 도움받는 거랑 빼앗기는 건 다른 거야. 조건을 네가 정하면 되잖아. 다음 날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 조언을 받되 경영이랑 메뉴는 전부 제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가게니까요. 태주와 소라의 재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주방에 서서 점심 예약 손님상을 차리고 있었죠. 주연이 홀에 들어오더니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안 봐도 돼. 나도 알아. 근데 네가 혹시 모르고 다른 데서 볼까 봐. 저는 화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예약 손님이 세 테이블이었고 제가 집중할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홀 불을 끈 뒤 빈 주방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리대 위에 멈춰 있었어요. 잠시 뒤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내일 시식 준비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혁과의 첫 공식 미팅 자리에서 제 구상을 꺼냈습니다. 1인 한정식 코스로 특화하고 싶어요. 민혁이 노트북을 열어 상권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동네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프리미엄 1인 한정식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방향이 맞습니다. 기존 메뉴를 과감하게 줄이고 계절 코스 3종을 새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뉴얼 준비 중에 소규모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미경이 데려온 지인이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죠. 서진네 밥상 자리에 새 가게가 생겼는데 오히려 더 맛있다는 후기가 달렸습니다. 서진이 퍼뜨린 소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그 블로그 글을 보고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맞은편에 가게를 다시 열 거야. 전현을 밀어내겠어. 금순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 적금이랑 보험 해약하면 돈이 좀 나온다. 그걸로 해. 오빠한테도 얘기할게. 태주가 전화를 받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혼 축의금 일부를 보탤게. 근데 서진아, 진짜 되겠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해. 돈만 보내. 리뉴얼 오픈 2주 뒤 아침 출근길에 맞은편 건물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조 서진네 밥상, 30년 전통의 원조가 돌아왔습니다. 대형 화환 4개가 입구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금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있었죠. 어서 와요. 원조집이에요. 오늘 오픈이라 서비스 많아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막을 더 쳐다보지 않았어요. 서진 가게의 오픈 첫 주 점심시간마다 맞은편에서 손님들이 들고 나는 게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미경이 저녁 정산을 마치고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점심 매출이 지난주보다 30% 빠졌어요. 알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앞치마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열었을 때 반짝 손님은 한 달이면 정리돼요. 우리는 음식에 집중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나간 뒤 혼자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속도로 매출이 빠지면 석 달 안에 운영 자금이 바닥나는 계산이 나왔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이 맞은편 서진 가게의 메뉴판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양도 많고 가격도 싸요. 정면으로 같은 판에서 붙으면 소모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혁이 펜으로 메뉴판 위를 짚었습니다. 서진 씨가 줄 수 없는 걸로 승부하세요. 사장님의 코스 한정식은 저쪽에서 절대 못 따라합니다. 저는 가게로 돌아와 계절 코스 3종의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전체부터 후식까지 한 접시씩 맛을 보고 간을 고치고 담음새를 바꿨어요. 양과 가격이 아니라 한 끼의 경험으로 승부하기로 한 거죠. 맞은편 서진 가게에서는 금순이 30년 전 방식 그대로 주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이 세고 기름진 메뉴에 손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죠. 식자재 납품업체 김대호가 서진 가게에 배달을 다녀온 날 제 가게에 식자재를 내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 사장님, 저쪽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주문을 하루에 3번씩 바꾸고 외상 달라고 하고 유나 사장님 때랑은 너무 달라요. 김 사장님, 저쪽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거래만 잘하면 되죠. 김대호가 멋쩍게 웃으며 배달 전표를 건넸습니다. 오픈 3주째 되던 날 서진 가게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식사 후 배탈을 일으켰고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됐죠. 서진이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손님이 배탈 났대.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 뭐? 내가 30년 넘게 밥을 했는데 그런 일이 어딨어. 재료가 문제야. 김대호한테 전화해. 엄마, 김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 우리가 보관을 잘못한 건데. 시끄러. 그 사람한테 책임 물어야지. 서진이 김대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김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선불 아니면 배달 안 하겠다는 통보였죠. 같은 시기 제 가게의 1인 코스 한정식 사진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렸습니다. 2030 여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가 하나둘 늘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음식 사진을 한 접시씩 찍더니 다음 날 블로그에 숨은 맛집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주말 예약이 2주 앞까지 차기 시작했죠. 그러자 소라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인 계정 여러 개를 동원해 제 가게에 별점 하나짜리 후기를 올렸어요. 위생 불량, 맛없음, 사장 불친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각 후기에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난의 한정식 사장 서유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날짜에 예약이나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가게와 혼동하신 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제 답글 아래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답변 진짜 성실하다. 가짜 후기인 거 티나네요. 같은 반응이었죠. 악성 후기가 되려 관심을 끌어오는 꼴이 됐습니다. 서진 가게의 매출이 오픈 한 달 만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인테리어비와 인건비를 회수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진이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돈 좀 더 보내줘. 이러다가 여기도 문 닫게 생겼어. 태주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나도 지금 힘들어. 회사에서 하도급 관련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 돈 보탤 형편이 안 돼. 오빠,
처음에 축의금 보태준다고 한 건 오빠잖아. 그때랑 지금이 다르다고. 나도 내일이 급해. 서진이 전화를 끊고 빈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매출이 오르고 있었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소개로 외식업계 소모임에 참석했죠. 작은 식당에서 업계 사람들 10명 남짓 모인 자리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상우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쪽을 하고 있는데 1인 한정식 콘셉트가 독특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달 말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5월 매출이 서진 시절 최고치의 70%를 회복했죠. 고개를 들어 창 너머를 봤습니다. 맞은편 서진 가게의 점심시간인데 빈 테이블이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내일 신메뉴 시험 조리에 쓸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의 월 매출이 처음으로 서진 시절 최고치를 넘어선 달이었습니다. 1인 한정식 코스가 지역 맛집 순위에 올랐고 평일 점심에도 대기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죠. 맞은편 서진 가게는 점심 영업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불이 꺼진 날이 더 많았어요. 그 즈음 태주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가 관여한 하도급 비자금 문제가 적발돼서 징계위원회에 넘어간 거죠. 태주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가게 오픈할 때 내가 보탠 축의금 있잖아. 그거 돌려줄 수 있어? 서진이 싱크대에 기대서서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 돈 이미 다 쓴 거 모르면서 그래? 인테리어비랑 보증금으로 다 나갔어. 서진아, 나 지금 변호사비도 없어. 진짜 급하다고. 나도 급해. 여기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있다고. 서진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조리대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진 가게에서 직원 급여가 2달째 밀렸습니다. 주방 보조 2명이 같은 날 사표를 냈죠. 금순이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버텼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홀로 뛰어나가 주문을 받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반찬을 담았어요.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금순이 무거운 냄비를 들고 가다가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금수는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주방에 서라고 한 적 없잖아. 왜 무리한 거야? 금순이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같은 병실 보호자가 커튼 너머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은편 한정식집 있잖아. 유난해. 거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서진이 고개를 돌려 커튼 쪽을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입원한 사이 서진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인 지 3일 만에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죠. 강 사장, 밀린 월세가 2개월치야. 이번 달 안에 안 내면 계약 해지하겠소. 서진이 급하게 중개소에 가게를 내놨지만 오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리금은 못 받으실 거예요. 원상복구비를 내셔야 할 판입니다. 서진이 중개소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같은 시기 소라는 태주의 카드가 정지된 날 저녁 식탁에서 접시를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가 안 찍히던데 이게 뭔 상황이야? 태주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꼬여서 그래. 곧 정리될 거야. 고지 언제인데?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래? 소라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소라의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적금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라 명의로 된 적금이었고 재혼 축의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죠. 태주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축의금을 내 적금에 넣어놨어? 소라가 화장대 앞에서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관리한 거지. 뭐가 문제야? 관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넣어놨잖아. 소라가 거울 속으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 꼴인데 내가 돈을 당신 손에 쥐어줄 것 같아? 태주가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유나에게 했던 짓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돌아오고 있었죠. 퇴원한 금순이 택시를 타고 제 가게 앞에 내렸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이던 시간이었어요. 금순이 가게 문을 벌컥 열고 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손님들 잘 들어. 이 가게는 원래 우리 서진이 것이야. 며느리가 사기쳐서 빼앗은 거라고. 손님 6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있었죠. 미경이 카운터에서 뛰어나왔지만 금순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왔습니다. 금순 앞에 똑바로 섰죠.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금순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던 며느리가 자기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하니까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금순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가게 문을 밀며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찍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진상 시어머니 대 당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응원과 호기심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주 예약 전화가 전날의 3배로 늘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소란, 자기 가게 폐업, 오빠의 해고 소식이 한꺼번에 겹치자 텅 빈 자기 가게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 꺼진 주방을 바라보다가 조리대 위에 손을 올렸죠. 7년 동안 유나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뭘 했지? 서진이 혼잣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라는 거실에 캐리어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어. 내 짐 빼는데 일주일이면 돼. 태주가 소파에 앉은 채 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벌써 나갈 거야? 이렇게가 뭐야?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게 뭔데? 소라가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나갔습니다. 태주가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나간대. 금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네가 이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다. 유나가 있었으면 이 집안이 이 꼴이 됐겠냐. 태주가 전화를 끊고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게 유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유일한 안전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서진이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 빈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잠깐 멈췄다가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만석인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다음 시즌 메뉴 기획안을 펼쳐놓고 펜을 들었죠. 서진 가게가 폐업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제 가게의 월 매출이 1억을 넘겼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서진 시절을 넘어서는 숫자였죠. 민혁이 가게에 들러 매출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번에 명함드렸던 김상우 대표가 2차 미팅을 원합니다. 2호점 이야기요?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 장부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좀 이르지 않을까요?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 잡아주세요. 듣는 것까지는 해볼게요. 해고된 태주는 매일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비자금건으로 잘린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어느 저녁 태주가 원룸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두고 간 이혼 서류였어요.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 대신 내 이름으로 옮긴 건 그대로 가져갈게. 축의금도 내가 관리하던 거니까 건드리지 마. 태주가 메모지를 구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혼 때 받은 축의금까지 소라 손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확인한 거였죠. 결혼 2달 반 만이었습니다. 금수는 딸의 폐업, 아들의 해고와 이혼, 자기 병원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나 좀 도와줘.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금순아, 네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한 짓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니? 나도 형편이 안 돼. 금순이 전화를 끊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홀 바닥을 닦고 있는데 미경이 유리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밖에 누가 서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주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게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죠.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주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 저는 가게 처마 아래에 섰습니다. 태주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유나야. 네가 7년 동안 뭘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안 본 거야. 나는 최악이었어.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심인 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섞여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 2가지를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죠. 태주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과는 들었어.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야. 스스로 일어서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안전망이 아니야. 태주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빗속으로 한 발씩 걸어갔어요. 저는 태주의 뒷모습을 보다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결혼 생활에서 남은 마지막 찌꺼기가 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다음 주 민혁과 함께 김상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상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난의 한정식 2호점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입지 선정과 초기 투자를 맡고 브랜드 운영은 사장님 중심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메뉴 결정은 누가 하죠? 당연히 사장님이시죠. 브랜드 품질 관리도요. 제가 직접 기준을 잡고 관리하겠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김상우가 잠깐 민혁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직영 형태로 가시죠. 서류에 조건을 추가하고 다음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진은 예전과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거뭇했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유나야, 가게를 네가 해야 맞았던 거 이제는 알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때 정체를 숨기고 산 건 아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언니, 내가 산다고 했으면 언니가 팔았을까요? 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커피잔만 양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내려다봤죠.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직접 연락은 안 하시고요? 못하겠대. 면이 없어서.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챙기시라고 전해주세요. 용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였죠. 시댁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서 지워지는 마침표였습니다. 정아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와 소라 씨가 저질렀던 악성 소문, 허위 신고, 영업방해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장부를 펴놓고 예약표를 보고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정아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정아은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판단을 존중합니다. 김상우 대표와의 미팅이 끝난 날 가게 앞에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사장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혁 씨 도움이 컸어요. 민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전부 사장님이 해낸 겁니다. 저는 민혁을 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간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2호점 오픈을 일주일 앞둔 봄이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지 1년 반이 지나 있었죠. 새 매장의 인테리어 마감을 확인하고 직원들 교육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미경을 2호점 매니저로 발령냈어요. 미경이 발령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요? 제가 매니저요? 미경 씨, 이 가게는 미경 씨 가게라고 생각하고 운영해줘요. 미경이 서류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경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지 못했던 말을 제 입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죠. 오픈 전날 저녁, 텅 빈 2호점 홀에 혼자 앉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년 반 전 구청 주차장에서 흰 봉투를 받아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태주에 재온 청첩장이 접힌 채 그대로 있었어요.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강태주, 한소라. 인쇄일자, 날짜, 장소. 손가락으로 글자를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홀 구석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청첩장을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빈 홀에 짧게 울렸죠. 오픈 당일 아침 2호점 앞에 축하 화환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1호점 단골들이 보낸 화환, 김대호 사장이 보낸 화환, 주연이 보낸 화환. 정아은 변호사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홀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여기까지 오셨네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건 서류 작업이고 새벽마다 주방에 선 건 사장님입니다. 주연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더니 홀을 한 바퀴 빙 돌며 감탄했습니다. 야, 진짜 근사하다.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인테리어는 민혁 씨가 많이 도와줬어. 아, 민혁 씨가. 주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고 저는 못 본 척 화환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김대호 사장이 식자재 박스를 직접 들고 와서 주방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2호점 식자재도 제가 맡아도 되겠죠? 당연하죠, 김 사장님. 1호점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대호가 주방을 둘러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차영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차영수가 홀 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호점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도 빠듯하던 사람이 2호점까지 내는 걸 보니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민혁이 아버지 옆에서 짧게 축사를 했습니다. 1년 반 전
아버지가 명함 하나 건네준 게 저한테도 큰 인연이 됐습니다. 유난의 한정식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리본 커팅을 앞두고 잠깐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니 서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2호점 축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화면을 한번 보고 껐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주방 문을 밀고 홀로 나갔습니다. 리본 커팅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정아은, 주연, 김대호, 민혁, 차영수, 미경, 직원들, 그리고 1호점 단골 손님 몇 명.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위를 들고 리본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7년간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찾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로 리본을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죠. 첫 영업이 끝났습니다. 점심과 저녁 모두 만석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홀 정리를 마친 뒤 민혁이 카운터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축하 겸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는 앞치마를 벗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민혁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한정식 말고 다른 거 먹어요. 민혁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고시원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제 가게 2호점 오픈글이었죠. 리본 커팅 사진 속에서 가위를 든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태주가 휴대폰을 천천히 가슴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1호점 주방에 서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죠. 출근한 직원이 주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2호점도 있는데 직접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여기가 내 시작이니까.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주연이 1호점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주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울면서 전화했던 애가 진짜 여기까지 왔네. 주연아, 빌린 3천만 원 이번 달에 다 갚는다. 주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흘겼습니다. 이자는? 무슨 이자야? 농담이야, 바보야. 둘이 웃었습니다. 주연이 들고 온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유난의 한정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았던 7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나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한 일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었던 걸 되찾은 것 뿐이죠.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노력 위에 자기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 자리가 맞나요? 내가 흘린 땀 위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나요? 내 노력에는 내 이름이 붙어야 합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을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게 늦은 때란 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오늘 주인공에게 여러 경험과 큰 영향력을 줄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